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는 일론 머스크조차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트위터를 통째로 사들이고 화성을 향해 로켓을 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를 만든 그 사람조차 손댈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생명체는 어떤 변호사나 정치력으로도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더 냉정한 원칙에 의해 보호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생명체는 단순히 지구에서 가장 비싼 생물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희귀하고 가장 많이 쫓기며 유전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이제 왜 일론 머스크조차 이 생명체에 가까이 갈 수 없는지 이해하려면 지구에서 가장 값비싼 생물들 10가지를 10위부터 거꾸로 살펴봐야 합니다. 10위, 푸른 바닷가재. 이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어획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낡은 배, 차가운 대서양의 바람, 그리고 미국 메인 앞바다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미끼 통발 하나. 하지만 그 통발 안에 들어있던 건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진화가 만들어낸 완전한 이상현상이었죠. 어두운 파랑도 아니고 탁한 남색도 아닙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밝고 선명한 전기블루색. 과학자들은 이런 색을 가진 바닷가재가 태어날 확률을 수백만 분의 1 수준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색은 아주 드문 유전적 돌연변이 때문에 생깁니다. 특정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내면서 각각이 빛을 반사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틀려버린 거죠. 그런데 이걸 통발에서 끌어올린 어부에게 중요한 건 그 복잡한 과학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봤을 때 이건 약 5,000달러짜리 생선이었어요. 소식은 몇 시간 만에 번졌습니다. 해양연구소에서 연락이 오고 각지의 수족관들이 입찰 전쟁을 시작했죠. 심지어 아시아의 한 개인 콜렉터가 이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사겠다며 50만 달러까지 제시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터집니다. 이걸 파는 게 합법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겁니다. 관련 기관들은 이 생물이 장거리 운송을 버티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어요. 생물학자들은 보존이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어부는 한 번에 목돈을 받을 기회를 각종 서류와 규제 속에서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푸른 바닷가재는 철저히 관리되는 해양보호시설로 넘겨졌습니다. 기후가 완벽하게 통제되는 수조 속 두 겹의 강화유리 뒤에 놓였고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되기 시작했죠. 그 누구도 이 생물을 만질 수 없습니다. 이건 음식도 아니고 애완동물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박물관 전시물. 어쩌면 지구에 단 하나뿐일지도 모를 개체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대놓고 말하지 않는 진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바닷가재는 무해합니다.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무언가를 지키지도 않고 철조망을 부수지도 않고 독재자의 비밀 컬렉션에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이 생물에게는 경비병도 무기도 비밀 경호도 필요 없습니다. 희귀하긴 하지만 위험하진 않죠. 그리고 초부유층이 노리는 살아있는 자산의 세계에서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희귀함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주지만 위험성은 권력을 만들어줍니다. 9위, 티베탄 마스티프. 이 개는 사자처럼 보이고 성인 남성보다 무겁고 예전에는 히말라야에서 황제를 지키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단 침대보 위에서 자고 와규 소고기를 먹고 벤틀리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게 바로 티베탄 마스티프. 지구에서 가장 비싼 개죠. 거대한 몸집에 포식자 같은 갈기, 작은 곰에 가까운 크기. 이건 애완견이 아니라 고산지대에서 살 수 있도록 선택교배된 전통 전투견입니다. 이들의 짖음은 사람의 고막을 터지게 할 정도로 강력하고 물어뜯는 턱 힘은 호랑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00년대 중국에서 럭셔리 열풍이 불면서 이 개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부의 절대적 상징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중국의 억만장자들은 티베탄 마스티프를 마치 미국인들이 고급 시계를 모으듯 컬렉션으로 모으기 시작했죠. 털색이 희귀할수록 가격은 더 올라갔고 특히 붉은색일 경우 중국 문화에서 번영을 의미했기 때문에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치솟았습니다. 2014년에는 붉은색 티베탄 마스티프 한 마리가 약 190만 달러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구매자는 중국의 한 부동산 재벌로 개를 데리러 올 때 개인 경호 차량 행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마스티프는 벤틀리에 실렸고 전용 경호원들이 따라붙었고 다시는 흙바닥을 밟지 않았다고 알려졌어요. 주인들은 이 개를 위해 견사바닥에 벨벳 카펫을 깔고 고급 미용 비용에만 수백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는 자신의 개가 황실 혈통의 블루 블러드라고 주장하며 검증 불가한 이야기들을 퍼뜨렸고 그 덕분에 가격은 더 올랐죠.
하지만 그 시장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부의 과실을 단속하기 시작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강해지면서 가격은 폭락하고 많은 번식 농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고 100만 달러 마스티프의 신화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저 지하로 내려갔을 뿐이죠. 지금도 개인저택, 초호화 농장, 철저히 보안이 갖춰진 사유지에서 가격표 없는 거래들이 조용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들은 반려동물이 아니라 트로피, 그리고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싸고 위협적이더라도 티베탄 마스티프에게는 모든 개들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충성심입니다. 이 개들은 주인에게 충성하고 명령에 반응하며 본능적으로 주인을 보호합니다. 8위, 아라비아 백마. 이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귀족, 살아있는 왕실의 상징입니다. 아라비안 백마는 수세기 동안 이어진 전쟁, 사막을 건너는 왕족의 행렬, 부족 왕가의 계보 속을 지나오며 가장 소중한 말로 여겨졌습니다. 아름답게 굽은 목, 조각상 같은 머리 모양, 그리고 상아처럼 빛나는 흰 털. 이 말은 너무나 희귀해서 옛 왕들은 땅 한 조각과 교환하겠다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젠 전쟁을 위한 말도 아니고 장거리 이동을 위한 말도 아니고 오직 완벽함 자체를 사고 파는 시장이 된 겁니다. 두바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초부유층들이 조용한 경쟁을 벌입니다. 클라이밋 컨트롤이 적용된 초호화 마구간, 24시간 대기하는 전문 조련사와 수의사, 생체 정보까지 관리되는 말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유전적 지배력, 즉 완벽한 혈통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지금 최고급 아라비안 백마는 경주용 말이 아닌데도 한 마리에 300만 달러 이상에 거래됩니다. 심지어 이 말들은 달리지도 않고 경기에도 나가지 않고 주인을 태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번식 권리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계 최고급 라인에서는 말 한 마리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유전자 사용권을 거래하는 셈이죠. 이 말들은 비행기로 이동할 때 특수 제작된 케이스에 실리고 비즈니스 제트기보다 비싼 보험을 들고 전용 관리사를 데리고 대륙을 여행합니다. 백색 털은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닙니다. 중동에서 상징하는 의미는 순수함, 부, 명예입니다. 그리고 구매자들이 원하는 것은 동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가진 혈통, 그 말로 이어질 미래의 후손들입니다. 잘 짜인 한 쌍의 혈통이 만나면 10년 안에 수십억 원대의 후손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완전히 하나의 왕조가 말 한 마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뒤에는 냉정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들은 무대용 생명체입니다. 존경받고 숭배받고 최고 대우를 받지만 결코 무기화되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귀하지만 두려움은 가격을 더 올립니다. 7위, 독화살 개구리. 이 생물은 손바닥 위에 올라갈 정도로 작고 마치 외계 정글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빛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생물이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사람의 심장을 몇 초 만에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화살 개구리. 자연이 만든 가장 효율적인 암살자입니다. 중남미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 서식하며 지금의 이름은 과거 원주민 사냥꾼들이 이 개구리 피부에서 나오는 독을 창, 화살, 창 끝에 발라사냥과 전투에 사용했던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 개구리는 이빨도 없고 독침도 없고 공격 동작도 없습니다. 그저 닿는 순간 상대를 쓰러뜨리는 독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치명적인 독 때문에 이 개구리는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생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부 속에는 우리 몸의 신경신호를 차단하는 극도로 희귀하고 복잡한 알칼로이드 화합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증 연구자, 신경과학자, 군사 연구기관까지 모두 이 개구리 독을 탐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형태로 추출할 수만 있다면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신경신호만 차단하는 완벽한 진통제나 비살상 무기기술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장 치명적인 종인 파이로바테스 테리빌리스의 독은 연구용으로 1g에 5,000달러 이상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공식 시장 가격이 아닙니다. 규제 때문에 대량 채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개구리를 대량으로 사육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독은 먹이에 따라 생성되는데 자연의 먹이 체계가 완벽히 재현돼야 독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소는 이 개구리를 3중 잠금 장치가 있는 밀폐된 방에서 관리합니다. 개구리를 다룰 때는 풀 장비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자는 훈련받은 전문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군사 관련 루머도 많습니다. 중동의 몇몇 나라나 비밀 연구소에서 이 독을 이용해 마취 기술을 만든다거나 에어로졸 형태로 무기화하려 했다는 소문도 있죠. 사실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하나만큼은 진실입니다. 이 개구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숲속에서 점프하고 번식하고 나뭇잎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6위. 북부 대머리 따오기. 겉모습만 보면 마치 머리가 벗겨진 어설픈 독수리처럼 생긴 이 새는 사실 보존학자들에게는 금보다 귀한 생물학적 유산입니다. 예전에는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전역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던 종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신성한 존재였고 중세의 매사냥꾼들이 탐냈던 새였으며 고딕 시대의 문헌과 그림에도 종종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밀렵, 전력선 감전, 오염된 물 때문에 이 종은 급속히 사라졌습니다. 2000년에 이르자 지구 전체에 남은 개체수는 500마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합쳐도 한 종 전체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수준으로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현대 보전 프로그램에서는 이 새의 알 하나하나가 유전자 등록, 온도 모니터링, 24시간 감시 체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알들은 팔 수도 없고 교환도 불가능하고 허가 없는 사람은 만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 하나가 의미하는 건 종이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9년 오스트리아의 한 보호구역에서 평범한 번식기 도중 수정된 북부 대머리 따오기 알 하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침입 흔적도 없고 깨진 껍데기도 없고 말 그대로 사라진 겁니다. 며칠 만에 인터폴과 여러 국제 야생동물 기관들이 비밀리에 합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5개국에 걸친 조사였고 CCTV와 열감지 영상, 합법 불법 거래 기록까지 전부 조사했습니다. 사건은 아직도 공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알 한 개의 암시장 가치는 50만 달러 이상입니다. 이 알은 식용도 아니고 전시용도 아닙니다. 오직 순수한 유전적 희소성, 그 단 하나의 이유로 거래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알이 카타르의 개인 사육장으로 밀반입됐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혈통 다양성을 넓히려는 보전주의자 내부자의 소행이라고 의심합니다. 정확히 무엇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 하나는 분명합니다. 무언가가 너무 희귀해져서 대체할 수 없는 순간 그 생물은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정치적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5위 판다. 판다는 걸을 때마다 비틀거리고 재채기만 해도 귀엽고 언덕에서 굴러내리는 영상만으로도 인터넷을 폭발시켜버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푹신한 외모에 속으면 안 됩니다. 판다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외교적 무기입니다. 판다들은 보호구역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만 사실 이 세상 모든 판다의 소유권은 하나의 나라, 중국에 있습니다. 워싱턴 DC, 에든버러, 도쿄에 있는 판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선물이 아니라 임대 형태의 외교자산입니다. 판다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급 보물, 즉 살아있는 외교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판다를 들여오려면 정부 간 공식 협상, 수년에 걸친 행정 절차, 그리고 아주 많은 영이 붙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은 판다 한 쌍을 들여오기 위해 중국 측에 5천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여기에는 임대료, 서식지 개선 비용, 그리고 중국의 보전기금에 기부되는 자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새끼가 태어나면 4살이 되기 전에 반드시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판다들은 중국인 수의사팀과 함께 이동하며 특별감시 조항이 붙은 계약 아래 놓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생기면 판다를 즉시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캘거리 동물원에서 키우던 판다들이 예정보다 훨씬 빨리 중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대나무 수급 문제였지만 누구나 그 이면을 알고 있었죠. 귀엽고 느릿한 판다 뒤에는 정교한 외교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판다가 어느 나라에 가느냐는 그 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는 상징이고 판다가 회수되는 순간 양국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가 됩니다. 심지어 요즘엔 판다가 없는 나라조차 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습니다. 판다는 하루에 12시간씩 자고 대나무만 먹는 평화로운 동물이지만 전 세계 정치 지형도를 움직이는 생물이기도 합니다. 4위, 알비노 악어. 이 생명체는
마치 하얀 유령처럼 보이고 움직임은 고대 생물을 닮았지만 조금만 강한 빛을 쬐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지구 전체에서 현재 살아있는 알비노 악어는 단 15마리 정도뿐입니다. 일반적인 초록빛 악어들과 달리 이 악어들은 최정상 포식자가 아닙니다. 자연에서는 극단적으로 취약하고 희귀한 돌연변이에 가깝습니다. 멜라닌이 전혀 없어 피부와 눈이 완전히 무색에 가까운 데다 시력도 거의 없고 빛에 극도로 민감하고 면역력까지 약합니다. 그래서 야생에서는 일주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생존한 개체들은 모두 동물원이나 보호시설에서 엄격한 관리 아래 살아갑니다. 이 악어들은 특수 제작한 자외선 차단 수조, 24시간 순환되는 여과 시스템, 전문가의 상시 감시 속에서만 성체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관리사들은 늘 장갑을 끼고 조용한 목소리로 작업하며 온도와 습도가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루 일과를 철저히 고정해둡니다. 왜냐하면 온도 변화나 조명 세기 같은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알비노 악어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생물은 희귀하긴 하지만 동시에 유지비가 어마어마한 생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부유층 수집가들은 이 희소성을 손에 넣기 위해 계속 시도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사육자와 중동 지역의 한 수집가가 40만 달러에 거래하려다 거래가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값 때문에 무산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운반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이었죠. 이 악어를 국경 밖으로 데려가려면 수십 개의 규제기관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용 제작된 기내 수조가 있어야 하며 비행기 난기류 하나만으로도 악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송이 매우 어렵습니다. 즉, 알비노 악어의 가치는 구매 비용이 아니라 살아있게 유지하는 데 드는 어마어마한 관리 비용에 가깝습니다. 세계적인 시설인 뉴올리언스의 오디본 동물원에서도 알비노 악어들은 예술품처럼 보안 감시를 받고 관람객과의 거리는 철저히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단 한 마리라도 죽게 되면 그건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유전적 멸종의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악어들은 완전히 혼자 사는 생명체입니다. 무리를 짓지도 않고 군락을 이루지도 않고 집단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3위. 엘리트 혈통 여왕벌. 많은 사람들은 벌을 그저 작고 흔한 곤충 혹은 침만 있는 성가신 존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엘리트 양봉 세계에서는 여왕벌 한 마리가 스포츠카보다 비싸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은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왕벌은 그냥 아무 벌집에서 태어난 여왕이 아닙니다. 이들은 세대에 걸친 유전적 선택, 정밀한 교배 관리, 실제 현장 검증을 거친 철저한 고급 혈통의 결과물입니다. 이 여왕벌들이 평가받는 기준은 단순히 꿀을 잘 만드는가가 아닙니다. 질병 저항성, 초고효율 꽃가루 바지 능력, 벌집 생산성 극대화, 안정적인 군집 유지, 이런 요소들을 모두 갖춰야 엘리트 여왕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왕벌들은 단순히 한 벌집을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벌 제국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대형 벌농장이나 수백억 원 규모의 농업 과수원에서는 강력한 여왕벌이 한 마리 있느냐 없느냐가 수확량과 수익에 직접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보통의 상업용 여왕벌은 50달러에서 수백 달러 선에서 거래되지만 상위 1%의 왕족 혈통 여왕들은 가격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트 여왕벌들은 주로 이탈리아, 하와이, 슬로베니아 같은 완전한 격리 지역에서 사육됩니다. 이 지역은 바람, 온도, 지형이 철저히 통제되며 교배에 사용되는 수벌은 모두 유전자 검사를 거칩니다. 심지어 교배 기간에는 해당 지역 상공의 비행까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여왕벌은 직접 만든 손바느질 케이스, 습도 온도 조절이 가능한 미니 캡슐, 전용 배송 요원을 통해 세계 곳곳의 양봉가와 농장으로 보내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왕벌 한 마리가 1년에 2억에서 3억 원 이상의 꿀을 생산하는 벌집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왕벌은 아이템이 아니라 투자 자산입니다. 2022년에는 이탈리아의 유명 양봉가가 40년 동안 관리해온 혈통 라인의 여왕벌을 중동 지역 구매자에게 약 1만 200달러에 판매한 사례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여왕벌은 전용 벌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몸에는 추적용 마이크로칩이 삽입돼 있었으며
무단 번식 금지 조건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혈통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이자 자산입니다. 암시장은 더 심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여왕벌 수십에서 수백 마리를 실은 트럭이 통째로 도난당하기도 했습니다. 범인들이 노린 건 벌이 아니라 유전자 그 자체였죠. 엘리트 여왕벌은 만질 수도 없고 쓰다듬을 수도 없고 전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투자이며 희귀한 다이아몬드나 빈티지 와인과 같은 증식하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결국 여왕벌은 곤충입니다. 살짝만 다뤄도 죽을 수 있고 집단에 따라 운명이 갈리며 환경 스트레스에도 취약하죠. 2위, 황금호랑이. 이 호랑이는 알비노도 아니고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유전자 조작 생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흔한 벵골 호랑이의 변형도 아니죠. 황금호랑이 또는 스트로베리 타이거라고도 불리는 이 호랑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대형 맹수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이중열성 유전자가 동시에 발현될 때만 태어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검은 줄무늬가 사라지고 대신 금구리 크림색이 섞인 듯한 환상적인 무늬가 생기는데 이건 자연계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유전적 기적에 가깝습니다. 지구 전체에 남아있는 황금호랑이는 30마리도 되지 않습니다. 백호처럼 인위적 근친교배로 만들어진 변종과 달리 황금호랑이는 자연적으로 매우 드물게 탄생하기 때문에 번식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호랑이들은 애완동물이나 일반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부분 왕족이나 초부유층의 사설 컬렉션에 보관되며 CCTV, 철제 방호벽, 심지어 무장 경비팀, 이렇게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지냅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초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황금호랑이는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라 자신의 부와 권력, 영향력을 과시하는 궁극의 사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개된 거래 기록은 거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건장한 황금호랑이 한 마리가 수십만 달러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에는 실제로 한 수컷 황금호랑이가 현금이 아닌 순도 높은 금괴 한 덩어리와 방탄 SUV 한 대로 교환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 모든 거래는 문서도 없이 완전히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금호랑이를 소유하려면 국제 야생동물 보호 규제를 모두 통과해야 하고 전용 수의사팀, 특수 제작된 수송 케이지, 국제인증 운송계약, 그리고 국가 간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류 하나만 빠져도 그 순간 이 동물은 국제밀수 스캔들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황금호랑이를 키운다는 것은 취미가 아니라 풀타임 운영입니다. 전문 트레이너, 영양사, 초대형 프라이빗 인클로저, 매주 막대한 양의 고기 공급, 24시간 모니터링, 이 모든 것이 필수입니다. 이 호랑이는 고양이처럼 골골대지 않고 공놀이를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등을 돌리는 순간 정상 포식자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호랑이에게는 가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위, 바키타. 세상에는 거의 모든 것에 가격이 붙습니다. 복제된 폴로 말부터 황금으로 뒤덮은 호랑이, 심지어 달나라의 토지까지도 돈만 있으면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그건 어떤 금고나 경호팀, 위성감시로도 보호되는 게 아니라 그 생물이 사라지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보호받는 생명체입니다. 그게 바로 바키타. 지구에서 가장 비싼 생명체라 불리는 존재입니다.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라 잃었을 때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바키타는 멕시코 캘리포니아만 북쪽 해역에만 사는 지구에서 가장 희귀한 작은 돌고래입니다. 길이는 약 1.5m, 몸무게는 45kg 정도. 눈 주위에는 동그란 검은색 반점이 있어 만화 캐릭터처럼 순한 외모로 보이지만 그 외모와 달리 현실은 잔인합니다. 지구에 남은 바키타는 10마리도 되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추정치가 아니라 음파 탐지, 환경 DNA 검사, 직접 관측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멸종위기종이 아니라 생물학적 카운트다운입니다. 1997년만 해도 약 600마리가 남아있었지만 2015년에는 100마리 이하, 오늘날은 6마리에서 10마리 수준입니다. 보전학자들은 바키타를 기능적으로 멸종이라고 부릅니다. 남아있는 개체들로는 종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호랑이처럼 보호구역에서 번식하는 것도 아니고
판다처럼 국제협정을 맺는 것도 아닙니다. 바키타는 사람이 잡아두는 즉시 죽습니다. 실제로 바키타를 바다에서 포획해 안전한 해상 인클로저로 옮기려 했던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암컷 한 마리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몇 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그 이후 인간이 바키타를 소유하거나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억 단위, 조 단위 돈을 가져와도 바키타는 살 수 없습니다. 그가 황금호랑이 1000마리를 사더라도 알비노 악어를 화성으로 보내더라도 심지어 판다 외교를 전부 매입하더라도 바키타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키타는 소유되는 순간 죽기 때문입니다. 바키타가 멸종위기에 놓인 이유는 바키타 자체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키타는 불법 어획의 부수 피해로 죽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또아바라는 전혀 다른 물고기입니다. 중국에서 귀한 약재로 취급되는 또아바에 불해를 얻기 위해 불법 어선들이 대형 그물을 설치합니다. 그 그물에 바키타가 함께 걸려 죽는 겁니다. 바키타는 범죄와 무관하지만 검은 돈과 조직 범죄의 희생양이 된 상황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사망을 전면 금지했지만 지역 경제와 카르텔의 개입으로 단속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제해양보호단체인 시 셰퍼드까지 투입돼 해상에서 직접 불법 그물을 잘라내며 실시간으로 어선들과 분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시기엔 바키타 몇 마리를 지키기 위해 드론, 군함, 음파 탐지기, 무장순찰국제감시팀까지 동시에 투입됐습니다. 만약 바키타 보호가 국가 예산으로 계산된다면 일부 소국 대통령 경호비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전의 어떤 생명체들과 달리 바키타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키타는 팔 수 없고 사올 수도 없고 이동도 못하고 심지어 촬영을 돈벌이 목적으로 하는 것조차 금지이기 때문입니다. 바키타를 사고 팔거나 운반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국제법 위반입니다. 사이트, 멕시코 환경법, 국제형사제재까지 모두 동시에 걸립니다. 바키타 한 마리를 거래하는 건 모나리자를 훔쳐서 팔려는 것과 같지만 모나리자와 다른 점은 바키타는 숨쉬고 피가 흐르고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점입니다. 암시장에서는 바키타 한 마리에 500만 달러를 제시한 적이 있다는 루머까지 돌았지만 협상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바이오 기업은 바키타의 조직을 클론으로 재생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유전 물질을 수집하는 것조차 법적으로 금지되어 중단됐습니다. 바키타의 생존은 그저 겨우 버티는 단계입니다. 번식도 거의 없고 군집도 작고 기적 같은 생존을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키타는 단순히 비싼 생명체가 아니라 인류 문명 이후 가장 값진 생명체가 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바키타에게 남은 건 마지막 유전자, 마지막 심장박동, 마지막 개체, 이 모든 게 단 한 종의 마지막 생존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바키타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지킬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키타가 다른 모든 생명체와 다른 점입니다. 푸른 바닷가재는 잡을 수 있고 황금호랑이는 거래할 수 있고 알비노 악어는 수조에서 유지할 수 있고 백마는 번식시킬 수 있고 여왕벌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키타는 소유되는 순간 멸종합니다. 바키타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 손대지 않는 것. 그 한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억만장자들이 명품견을 두고 경쟁하고 왕족들이 황금호랑이를 금괴로 교환하는 그 순간에도 지구에서 가장 비싼 생명체는 멕시코의 작은 바닷속을 조용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 아무도 찍지 않는 사진, 거래도 불가능하고 관람도 불가능한 생명체. 하지만 지구에서 가장 값진 존재입니다.